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이 보급 지휘체계를 완전히 그야말로 절멸시키고 있습니다. 교량, 철도, 항만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해서 완전히 이 후속 군수지원 체계를 마비시켜버리고 있는데, 도저히 러시아는 전쟁을 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는데요. 병력은 전일 대비 200명 사살했고요. 전차 12대, 장갑차 15대. 이게 보면 거의 한 개 대대가 하루에 소멸된 거 아닙니까? 200명의 병력, 그리고 전차 12대, 장갑차 15대면 전차는 한 개 중대급, 장갑차는 한 개 중대 이상급, 이렇게 되니까 한 개 대대가 그냥 사라진 거죠. 차량 5대, 그리고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1대, 야포 5문 격파, 그리고 헬리콥터 1대 격추, 무인 항공기 3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전과는 지금 동부전선, 돈바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러시아의 정규군은 거의 다 빼서 헤르손 쪽으로 다 보내고, 그리고 이 지역은 정말 황당하게도 의용병들, 그리고 그 의용병들의 지휘권을 바그너 그룹은 그냥 사설 용병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지휘하는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가 구형 장비, 전차도 구형 전차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돌격을 시켜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 인근 민가에 대구경 로켓탄 220mm로 보이는 로켓탄을 대거 쐈다고 합니다. 자포리자 원전 지금 전 세계 아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자포리자 원전 근처는 다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근에 로켓탄 포격을 한다. 왜 하냐? 이거 우크라이나군이 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라는 자작극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지금 누가 거짓말이냐 난타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러시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연합 42개국이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서 철수해라 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시민이면 이제 반전 목소리를 내서 가족을 지켜라. 지금 니들 지금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죽어가고 굶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비참한 상황인데, 니들이 제대로 된 시민이라면 푸틴 자꾸 빨지 말고 빨리 반전 시위하라,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러시아의 산업이 거의 마비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를 거의 빼고 나머지 제조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비 수순에 들어가서, 한 예로 자동차, 이란 자동차 업체가 러시아 진출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황당한 지금 상황이, 오죽하면 이란이 지금 더 낫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예비군 그리고 의용병의 임금 체불로 항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 러시아 전 연방 전체의 83개 각 주체, 그러니까 여기는 모스크바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큰 어떤 특별시라든지 아니면 주, 그러면 또 자치공화국, 이런 게 이제 83개 각 주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대대씩을 전부 다 강제 징집하라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83개 대대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금은 한 달에 $550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연방정부에서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살아 돌아와서 무사히 제대하면 준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 계약금도 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체불로 항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러시아가 하르키우 수미 지역의 민가에 30회 이상의 포격을 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EU는 러시아 국적자의 EU 입국 금지 논의에 착수했다. 이게 이제 성사가 되면 러시아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여론적으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그냥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 몇 명이 가서 싸우고 있고, 자기들은 일상을 그냥 영위하고 있으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왜 자기들은 계엄령도 안 내렸고 이러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실제 생활하는데 직접적인 데미지가 온다. 물론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지만, 니들은 EU에 못 들어와, 프랑스에 못 와, 영국에 못 와, 독일에 입국 못 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때문에 왜 이래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급격한 반전 여론, 반 푸틴 여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루블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헤르손 지역에 자기네들은 의료책이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의사들, 간호사들 징집해서 야전 의료를 꾸리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급료를 줘야 되죠. 그 급료를 루블화로 준다. 근데 이 루블화 받는 의사들, 간호사들은 그거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그 쓰지도 못한 돈 주고 그냥 일 계속 하라라고 하니까 이제 불만이 쌓이는 것이죠. 러시아가 연일 돈바스에서 우라 돌격, 사상자 지속 증가하고 있고, ISW 미국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이지움 슬로반스크에 의용병 대대를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의용병 그리고 바그너그룹 같은 이 사설 용병들, 그리고 돈바스, 도네츠크 여기에서 징집해온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지움과 슬로반스크, 리만, 마린카, 아우디우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니까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러시아가 바흐무트 지역의 이지움과 슬로반스크 이 지역의 작전 주도권을 바그너 그룹에 부여해서 이들이 지휘를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상황이다. 라는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중요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단 열흘 만에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방공망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러시아군이 레이더를 끄고 미사일 대신 목측식 대공포로 야전 방공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는 놀라울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신뢰성이 낮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그들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 대신 구식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현지 시각 8월 14일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보고서를 보강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된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투에서 직접 확인했거나 노획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무기체계, 특히 신형 무기체계일수록 신뢰성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1600만 달러짜리 플라잉 탱크라는 카모프 52 공격 헬기는 조종석 유리가 12.7mm 중기관총탄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선전되었지만 동체가 7.62mm 기관총에도 뚫릴 만큼 취약했으며, 최신 병력 수송 트럭인 토네이도 U 장갑 트럭이나 최신형 공수장갑차 BMD-4M의 장갑재는 AKM의 7.62mm 소총탄에도 관통될 만큼 엉망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올란텐 무인기는 마모 정도가 심해 비행 중에 스스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고,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을 보유했다는 판치르 S1은 다목표 동시 교전은 고사하고 단발성 공습에도 대응조차 하지 못하며 발당 650만 달러에 달하는 칼리브르 미사일은 33%의 명중률을 보일 정도로 형편없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제 다련장 로켓과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이용한 합동작전에서 단 열흘 만에 남부전선에서만 20개 포대에 달하는 S-300과 부크, 판치르 등의 야전 방공포대를 파괴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주말 이후 러시아군이 대공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고 목측에 의존한 23mm 또는 14.5mm 기관포에게 방공을 맡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항공기가 나타나면 일단 숨거나 차량에 장착된 기관총을 사용하고 23mm 이상급 대공포가 있으면 시한신관을 단 포탄을 날려 대공사격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정상급의 첨단 무기를 자랑하며 기세등등하게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갔던 러시아군이 5개월 만에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의 구식 무기 체계들을 섞어놓은 패잔병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러시아 참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이제 함 대레이더 미사일이 들어가서 레이더만 켜면 쪽쪽 때려 부숴버리니까 이게 열흘 사이에 S-300, 판치르, 그리고 부크 이런 야전 방공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냥 열흘 사이에 20개 정도가 박살이 나니까 이제 겁이 나서 레이더를 못 켜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를 못 켜면 어떡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방공한다는 건데 23mm 기관포입니다. 대공포. 2차 대전 때 썼던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쓰는데 이것마저도 시한신관, 근접신관이 있는데 시한신관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근접신관
기관포탄은 가격이 비싸서 못 쓴다는 겁니다. 근접신관은 목표물 근처에 가서 터져서 파편을 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한신관, 그러니까 그냥 애당초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죠. 몇 초 후에 터져. 아니 그러면 하늘로 쐈는데 몇 초 후에 터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공비행하는 이 비행체가 있으면 그 근처에 가서 터져야 되는데 더 위에 가서 터지는 것이고, 또 아주 고공비행하는 비행체가 있으면 훨씬 못 미쳐서 터지는 거고, 이런 거예요. 2차 대전 영화 보면 뭐 대공포가 그냥 펑펑펑 터지는데 그 위에서 막 전투기들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한신관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이 비행기들은 고도를 훨씬 더 높이 작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접신관 하지, 그 비싸서 못 쓴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방공한다, 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또 노획해서 사용하고 또 실제로 한번 싸워보고 해보니까 아, 얘들이 이렇구나. 예를 들어서 이 보급 트럭이에요. 장갑 보급 트럭. 딱 봐도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총탄 다 방어한다고 했는데, 아니 AKM 소총탄에 뻥뻥 뚫리더라는 겁니다. AKM이 뭐냐? AK-47 들어가는 그 소총탄이죠. 7.62mm에다가 길이가 39mm짜리 짧아요. 짧다 보니까 관통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카모프 52 공격 헬기를 격추시킨 그 기관총 알은 이제 PKM인데 7.62mm지만 길이가 54mm. 그런데 AK-47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 7.62mm지만 길이가 39mm. 그래서 더 짧아요. 짧으니까 관통력 더 약하죠. 우리 나토 5.53mm 훨씬 구경 작은 것보다 더 관통력 약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뚫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생긴 장갑 트럭이.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야전 방공 시스템 판치르-S.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에이사 레이더까지 장착한 아주 최강의 방공 시스템인데, 여기 있는 미사일 가지고 이 레이더를 사용해서 4개의 표적, 그리고 여기 또 기관포 있습니다. 기관포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기관포 가지고 1개의 표적,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표적하고 동시 대응을 해서 격추를 시킬 수 있다 라고 그들의 카탈로그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노획에서 써보고 또 공격해보고 하니까 그냥 뭐 동시 대응은 고사하고 하나의 타겟에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더라 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정말 부끄럽기 거지없습니다. 정말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까보러 진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헤르손 전선의 러시아군 지휘부가 멜리토폴로 도주하자마자 우크라이나군이 멜리토폴 입주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멜리토폴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철도 주요 구간이 하룻밤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파괴되어 남부전선 유일의 보급로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파르티잔과 협력해 지난 주말 크림반도와 멜리토폴을 잇는 철도 주요 구간을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의 열차 운행과 보급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이반 페도로우 멜리토폴 시장이 현지 시각 8월 15일 우크라인폼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페도로우 시장은 파르티잔이 멜리토폴 남서쪽에 있는 철교를 비롯해 몇 개 소의 철로를 파괴했는데 러시아인들은 이틀째 이들 구간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 라며, 이로 인해 크림반도에서 올라오는 보급로가 완전히 마비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페도로우 시장은 침략자들은 철도를 파괴당한 직후 멜리토폴과 크림반도 일대에서 대대적인 파르티잔 색출 작전에 나섰지만 단 한 명의 파르티잔도 찾지 못했다 라며, 적 후방에서 매일 영웅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 멜리토폴 게릴라 전사들에게 영광을 이라고 외쳤습니다. 헤르손과 자포리자 일대에서 우크라이나 파르티잔들의 철도 공격은 늘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 공격은 러시아에 정말 심각한 타격을 준 일대 사건입니다. 크림반도에서 헤르손과 카우프카 방면으로 직접 향하던 철도와 도로가 사용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유일한 물류 거점인 멜리토폴이 크림반도와 끊어지면서 남부전선 전역의 보급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7월 하순까지 보유한 모든 무장열차를 파르티잔들에게 파괴당했고, 현재는 일반 열차로 보급품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요. 이번 철도 마비 사태로 모든 열차가 크림반도와 헤르손, 자포리자 일대의 기차역에 발이 묶이면서 조만간 이들 열차에 대한 추가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러시아군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전선은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거의 완전히 제거되어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
공격 헬기들이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활동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번 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에서 러시아군 보급 열차들이 무더기로 파괴됐다는 소식을 조만간 추가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멜리토폴, 우크라이나의 그 남부 지역의 물류 거점인데 여기로 이 헤르손 지역을 방어하던 42, 22 연합군 지휘부들이 도망을 왔죠. 도망을 오자마자 도망왔어? 오케이, 잘 왔어. 웰컴 하고는 이 멜리토폴로 들어가는 보급로인 철도를 여기저기 그냥 뭐 쾅쾅쾅쾅 동시다발적으로 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림반도에서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는데 이 철도를 여기저기 그냥 다 끊어버렸다. 동시다발적으로.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파르티잔들이 이렇게 긴 구간에서 여러 군대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서 철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이 파르티잔들이 아주 큰 규모로 우크라이나 군과 직접 전술 네트워크가 지휘 통제 네트워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파르티잔들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멜리토폴이 이제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헤르손에서 210km 떨어진 곳을까지 지휘부가 피신을 왔는데 여기도 이제 고립된다. 그러면 이미 이 철도는 다 끊어졌고요. 이 철도 하나가 있는데 이 철도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철도가 끊어졌으니까 그 보급 기차들은 어디 여기라든지 어딘가에 정차를 했겠죠. 이제는 그 정차한 열차들을 향해서 공격이 들어오겠죠. 상당 기간 러시아군의 후속 군수지원 체계는 완전히 마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은 보급을 책임지는 게 도로가 있고 그리고 철도가 있고 항만이 있죠. 그런데 도로에서는 시시때때로 무인기가 포격을 유도해서 이 트럭들을 파괴를 하고, 철도는 지금 뭐 거의 다 끊어버렸고, 그러면 이제 이 아조프해를 마주보고 있는 이런 러시아 영토에서 들어오는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보급이 있겠죠. 바로 베르단스크입니다. 이 베르단스크에서 전쟁 초기에 엘리게이터급 상륙함이 박살났지 않습니까? 토치카-U 탄도탄, 우크라이나의 탄도탄 공격을 받아서. 그런데 오랜만에 이 베르단스크가 또 공격받아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군이 완전히 마비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비전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이거 미군이, 이 마비전 이거 딱 미군의 전형적인 양상인데 미군이 뭔가 소스를 가지고 주면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거는 미군 스타일의 전쟁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의 방공망과 보급선, 지휘부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파상 공세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멜리토폴을 잇는 철도를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는 아조프의 전략 항구인 베르단스크를 또 강퇴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군이 토치카-U 전술 탄도미사일로 러시아군 상륙함을 잡았던 자포리자주 남부 아조프의 연안 항구도시 베르단스크에서 또 대규모 폭발이 관측되었으며, 이번 폭발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포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14일 오후에 발생한 이번 폭발은 지난 3월 19일 토치카-U 미사일에 맞았던 베르단스크 화물 하역 부두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또는 대구경 다련장 로켓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염 그리고 검은 연기가 부두를 뒤덮었습니다. 베르단스크는 현재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과 시가전을 벌이고 있는 폴로이시에서 직선거리로 약 92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공격은 토치카-U 탄도미사일 또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피격 당시 베르단스크에는 별도의 상륙함이나 화물선은 식별되지 않았는데요. 오신트 소식통들은 부두에 하역한 탄약과 유류 등 보급품에 미사일이 명중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최근 며칠간 베르단스크 내의 파르티잔들이 러시아군 동태를 감시하며 표적이 될 만한 대상을 색출하고 좌표와 표적 정보를 수집해 우크라이나 측에 보고하는 일이 크게 증가했다 라며, 이번 작전 역시 우크라이나 당국이 파르티잔과 합작해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파괴하려는 목적에서 수행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림반도와 멜리토폴을 잇는 철도선에 대한 공격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이번 공격은 헤르손 전선에서 멜리토폴로 도주해온 러시아군 남부집단군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든 생명줄을 끊든 어떤 방식으로든 괴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남부 전선을 이끄는 러시아군 장군들, 부디 스탈린그라드의 독일 파울루스 장군 같은 용단으로 병사들을 살리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의 지시로 이 카프카스 지역의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습니다. 카스피해 쪽에. 그 카프카스 지역의 석유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세로 들어갔다가 그 사이에 있는 지금은 볼고그라드, 과거에는 스탈린그라드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대회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주코프 소련 원수가 지휘하는 이 소련군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포위되었고 보급이 다 끊어졌고 33만 명의 독일군이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2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0만 명이 결국은 나중에 이 파울루스 장군이 사령관이었는데 제6군 사령관 항복을 했죠. 그런데 히틀러는 항복하지 마라. 끝까지 항복하지 마라. 나 너를 계급을 지금 대장인데 원수로 올려줄게. 그러니까 항복하지 마. 라고 하고는 이 파울루스 장군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파울루스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감히 상병 나부랑이가 지금 원수에게 지금 항복하라 말하고 그래. 건방지게. 그리고는 이제 10만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하고는 항복을 했어요. 그 지금 보면 자 항만을 통한 물류 파괴됐죠. 철도 파괴됐죠. 도로 파괴됐죠. 그리고 다리 끊어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틀러의 명령처럼 푸틴의 명령처럼 요즘 뭐 푸틴을 푸틀러라고 그러던데 정말 끝까지 싸워 다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맞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만, 철도도 아주 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 그리고 다리 끊고 이게 지금 3일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인데 이걸 동시에 해내는 게 거의 미국이 하고 있는 상대 전력에 대한 마비전 이런 전쟁 수행 행태인데 이거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기획을 했을까? 저는 미국이 계속 살펴보면서 정보 자산을 살펴보면서 이런 식으로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이렇게 다리를 끊으면 이 지휘부가 멜리토폴 또는 그 남쪽 지역으로 도망갈 거야. 그럼 멜리토폴로 들어가는 또 보급로 또 끊어. 그래서 러시아군의 42 또 22연합군 지휘부는 어쩌면 토끼몰이에 의해서 지금 멜리토폴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신묘한 그런 전쟁을 우크라이나군이 보이는데 저는 뒤에 미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주 짙게 듭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